음, 오늘은 국가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이게 이제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국가라는 말은 너무나 이제 일상화되어 있고 우리 삶의 곳곳에 배어 있다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우리의 개개인의 그 나날의 삶에서 분리할 수 없는 그 숙명적인 존재로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펼치거나 텔레비전을 켜면 국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국가의 주된 그 구성원들인 그 구성원들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국가 구성원 중에서 소위 그 집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끊임없이 우리는 쳐다보고 있어야 하죠. 마치 극장에 들어가서 스크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 관객처럼 말이죠. 우리가 국가 속에서 정치의 구경꾼으로 되어 있는 그 현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 고정불변의 하나의 그 프레임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TV이고 신문이고, 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당연한 것으로 회자되게 하는 게 학교이고 교회이고 군대이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국가 없이는 살 수 없고, 현존하는 국가를 떠받들면서 그 속에서 어떤 형태로건 우리의 삶을 도모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더할 바 없을 정도로 확고한 어떤 자연법칙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그런가 하는 게 이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그 제목을 국가라고 하는 게 상향식 정치 공통장을 폭력적으로 대체한 하향식 정치 공통장이다. 이렇게 좀 말이 복잡하지만 차차 반복되고 조금씩 생각해 보면은 이해될 수 있을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상향이라거나 하향, 상향이라고 하는 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고, 하향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건데, 보통 톱다운 방식이라고 부르죠. 상향식은 보텀업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보텀업이라거나 톱다운은 오히려 우리한테 더 익숙해져 있는데, 영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말인 상향이나 하향이라는 말은 낯설게 느껴지는 이 현실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국가는 톱다운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그런데 그게 누구나 벗어날 수 없는, 그걸 떠나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공통장으로 느껴지고 또 경험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쨌건 찢고 벗고 삶을 어떤 형태로건 꾸려나가도록 그 강제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국가를 하향식 정치 공통장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봤고요. 우리가 그러면 상향식 정치 공통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라거나 경험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지금으로서는 거의 소멸되다시피 해버린 정치 공통장이 상향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상상 속에서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는 엄연히 실제하거나 계속 실험되어 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고 완성돼 가는 과정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박정희 정권 때에 국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공고한 실체로서 구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승만 정권이라거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박정희의 그 권위주의적 개발 독재 속에서 국가가 아주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바와 같은 모습을 갖추고 아주 뚜렷하게 부상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게 새마을운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을 앞에 새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뉴 빌리지, 그러니까 새하고 마을이 이제 붙어 있는데, 이 마을의 어떤 전통적인 구조, 습속, 문화, 이런 것들을 뒤바꿔 놓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 세자가 담고 있다고 보면, 그 권위주의적 개발 독재의 과정이 어떻게 마을을 새롭게 했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의 그 기획, 그것이 추구되었던 과정, 그것이 낳은 결과, 이런 게 상세하게 탐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오늘 그거를 뭐 자세하게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하향식 정치 공통장인 그 국가의 세포를 구축하는 과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박정희 시기를 지금 자유한국당이나거나 이런 데서 이제 대중 속에 그 선전할 때 하여튼 성공적인 어떤 경제개발, 그러니까 경제개발을 성공시켜가지고 한국을 이제 부강하게 한 그러한 정치 권력으로 그 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의 아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박정희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이 이루어낸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 평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그 수구 세력이 묘사하고 있는 박정희 정권은 바로 대한민국의 골간을
구축했으며 현재의 그 한국의 그 부강성의 그 뿌리가 되고 있는, 그래서 이후의 모든 권력들이 하나의 모델로 삼아야 할 그러한 정치 권력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는 그 방식이죠. 네,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그 시대를 회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박정희 정부의 성공을 가져왔던 여러 요인들이 있겠는데, 만약에 이제 경제 개발이 이제 문제라고 했을 때 경제적 조건을 본다면은 일단 미국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던 금융 지원, 이승만 정부 때의 이제 원조를 포함해서 차관 형태로 주어진 그 금융 지원이 1차적으로 중요한 조건을 구성했다고 봅니다. 미국은 어쨌건 그 일본과 한국을 그 엮어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잇는 그 소위 공산주의 벨트, 공산주의라고 하는 말이 적합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어쨌든 그 공산주의 그 벨트에 그 대항하는 그 소위 서구 민주주의의 진열창으로 대한민국 한반도의 남쪽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었고, 바로 이제 한국의 그 성공이 미국의 우위를 입증하는 하나의 그 본보기 증거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 지원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호조건의 금융 지원을 아낌없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첫 번째 요소인데, 이 금융 지원, 미국의 금융 지원이라고 하는 건 미국에 뭐 돈이 절로 생길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국제화폐의 발행권이 있기 때문에 뭐 찍어내면 된다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미국의 그 금융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창출된 그 잉여들을 수탈하고 집중시킨 그 결과물인데, 그것을 이제 한반도의 남쪽 대한민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재배분하는, 다시 말해서 이제 국제 경제 잉여의 그 배분자 역할을 미국이 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에게 그 우호적인 배분을 했다라는 의미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엄연한 조건, 그러니까 한국이 방공의 그 기지로서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그 단서가 달려있는 돈이었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두 번째의 경제적 그 조건은 한일 간의 그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그 지원 보상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일본이 한국 정부에 준 돈의 성격은 뭐냐? 그거는 일본 제국주의, 그러니까 강점기에 일본 자본이 조선의 노동력 들을 아주 광범위하게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강제징용이라거나
위안부 같은 형태로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광범위한 그 노동력을 강제적으로 착취하고 수탈했던 역사였죠. 바로 이 강제적인 그 희생의 역사에서 보상금이 주어진다면 응당 그때 희생당했던 노동자들이라거나 또 위안부들에게 보상과 배상이 주어져야 마땅한 것인데, 이거를 이제 그 김종필이 나서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를 배제하고 국가가 인위적으로 과거사를 묻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그 과거의 역사적 그 희생을 팔아넘긴 것이 한일 국교 정상화이고, 그때 주어진 보상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을 도매금으로 팔아 넘겨서 손에 쥔 돈이 그 한일 국교 정상화에서 얻은 보상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박정희 정부의 이제 경제적 원천, 경제적 자원으로 됐던 것은 베트남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베트남 전에 그 참전해서 바로 북베트남과의 유혈전을 치르고 베트남의 양민들을 학살하고, 그러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반공전선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에 몸을 댄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우호적인 금융 지원을 또한 받을 수 있었고, 또 달러도 일정하게 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이 베트남 전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여기에도 참전한 사람들의 그 죽음, 또 상처,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런 그 희생을 대가로 해서 국가가 그 현금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이 베트남 전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요인이 국제적 차원에서 박정희 정부의 경제 개발을 뒷받침해 준 그런 자원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결코 아니죠.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자원은 국내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내의 그 국유지, 그 다음에 여성들, 또 남녀 노동자들 등이 박정희 정부가 수탈하고 또 초과 착취한 그 대상들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에 뿌리 있게 남아있는 반정부적이고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걸림돌들을 치우고 정리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긴 안목에서 보면은 1944년에 건국준비위원회가 여운형 조도로
결성이 되고 45년 해방 그 직후에 바로 전국의 그 광범위한 인민위원회를 기초로 한 조선인민공화국 건설이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제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농촌의 마을 조직, 그러니까 자생적인 마을 공동체의 상당 부분 뿌리를 두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 공동체로부터 인민위원회로 또 인민공화국으로 그 상향적으로 올라가는 국가건설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1948년에 남한만의 단정이 수립되고 또 북한도 이제 그에 맞추어서 9월달에 단독 정부를 수립하게 되면서 분단에 이르게 되고, 바로 이 과정에서 제주의 4.3 항쟁이라거나 또 여순 항쟁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아래로부터의 그 풀뿌리 공동체, 마을 공동체에 기초한 정치 공통장의 구축, 그게 이제 공화국일 텐데요. 이 공화국의 구축을 파괴하고 해체하는 그런 방식의 국가 건설에 대한 거부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남과 북을 분단한 위에서 한반도의 남북으로 쪼개져서 거스르는 분단 국가화에 대한 거부이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주위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풀뿌리의 마을 공동체가 상향하여 풀뿌리 정치 공동체로서의 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것이 이제 공화국 건설의 기초로 되는 이런 상향식 정치 공통화의 과정이 남북의 이제 분단 과정, 단정 수립 과정에서 해체, 파괴되어가는 것이었고, 1950년의 그 한국 그 전쟁은 결과적으로 이런 그 잔존하는 인민위원회적 요소들을 송두리째 이제 뽑아내는 그런 이제 과정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촌에는 그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국가 공동체, 그러니까 하향식의 국가 공동체에 저항하고 뭔가 자치적으로 그 정치 활동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가 남아 있었던 것이고,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러한 잔존하는 풀뿌리 자치 공통장의 가능성을 청소하고 제거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의 과정이 관변 운동으로서 관의 지원 하에서 농촌의 반공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반공 마을화, 이게 새마을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1968년도에 경상남도의 조그만 시골 마을에 그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오늘날로 보면은 이제 뭐 전교 어린이회 회장이라거나 학생회장이라거나 그렇게 지금 어떻게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불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교생 356명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전교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 그 직함의 이름이 전교 승공회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승리하는 회장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승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국가 이념으로 되어 가지고 그 농촌 마을에 아무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성공관념을 불어넣고 국민교육 현장을 외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 박정희 정부의 그 새마을운동의 방식이었고, 그러므로 농촌의 자생적인 풀뿌리 공동체는 이제 그 반공 성공의 그 논리에 따라서 서로 이제 감시하고 신고하는 그런 모래알 그 주민들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이제 빨갱이냐 하는 식의 이제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었으니까요. 이러한 게 그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그 농촌 진흥운동에서 배워온 거라고 하는 건 역사학자들이 이미 규명해 놓은 바가 있는데요. 여하튼 이런 식으로 새마을 운동을 함으로써 농촌을 갈갈이 찢긴 이익공동체로 또 그렇게 이익공동체로 함으로써 이제 국가에 철저하게 종속된 국가의 최종 말단 세포로 마을들을 병력시키는 과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새마을로의 전환이 가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농민들이 서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얽히고 혈연적으로 얽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시골을 떠나가지고 이제 농촌에 가서 서울에 가서 도시에 가서 공장 노동자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됨으로써 이 공동체로 전환한 농촌은 산업화의 노동력 저수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제일 많이 이동한 게 그 젊은 여성이었다고 생각해요. 구혜근 교수가 쓴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이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은 1960년대, 70년대에 한국 산업화의 그 원동력은 남성 노동력이기보다도 여성 노동력이었다. 경공업 중심으로 이렇게 편성된 여성 노동력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처럼 이제 여성 노동자가 노동력의 이제 주된 구성 부분으로 되면서 한국의 노동은 일찍부터 이제 가정주부화, 여성화가 진행되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장에 취업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돈은 적게 받고 오래 일하게 하면서 그들이 불만을 늘어놓고 뭔가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 그 요구가 아무리 당당한 경우에도 빨갱이라는 식의 그런 그 덫을 씌워가지고 억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은 농촌 자원이라거나 여성 또 전 인구적인 노동력 이것들을
아주 과도하게 그 초과 착취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제 자본의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국내에서 이렇게 초과 착취된 결과로서 쌓여진 이 부에極히 불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외적 자원, 경제적으로 봤을 때에 외부로부터 들어온 자원이 이제 미국의 이제 금융 지원이라거나 일본의 이제 보상금이라거나 베트남 전쟁에서 얻은 어부질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언급했는데, 이런 외부적으로부터 들어온 돈과 부와 또 내부에서 자연자원, 또 여성, 노동자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과도하게 착취한 결과물로 쌓여진 이 부, 이 거대해진 공통의 부가 국가에 집중이 되게 되었을 때에 이 국가의 부를 분배함에 있어서 국민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전적으로 그 재벌이라고 하는 그 대기업 집중체에 그 공통의 부를 유리하게 재분배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체로 이제 정책금융 같은 게 그렇죠. 그래서 산업체를 새로운 산업을 만들면은 아주 저리로 융자를 해 준다거나 또 보조금을 준다거나 해서 재벌들은 그냥 거기서 보조금이나 정책금융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 놓기만 해도 이자가 붙어서 그 돈을 벌 수 있는 상태였고, 실제로 또 산업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공통의 그 부를 분배함에 있어서 국가가 아주 그 편향되게 자본의 편, 재벌의 편을 들고 노동자나 민중, 다중들에게 아주 불리한 분배를 함으로써 한국 사회를 양갈래로 찢어 놓는 역할을 박정희 정부가 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을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또 사람들을 서로 감시하고 대립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회 내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공통장들을 무력화 시키면서 유일하게 가능한 공통장의 형태로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든 것이 박정희 정부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므로 국가라고 하는 그 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이라는 형태로 종속되어지고, 그래서 국가를 섬기고 국가에 충성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내었을 때에 나라 그 자체가 하나의 이제 그 가족처럼 되고 나라의 그 대통령은 가부장이 되어서 바로 그 가부장의 뜻대로 나라를 운영하는 그 가부장적 대의제 형태가 박정희 개발국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된 그 국가는 하향식으로 바로 위에서 구상한 것을 아래로 쭉 내려보내서 행정기관을 통해 가지고 그 각급 기관들이 그 구상의 집행기관으로 기능하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국가가 여러 공통장 중에서 헤게모니적으로 되고 또 심지어는 거의 유일한 공통장으로 정립되어진 과정은 아주 이제 불규정적이고 비대칭적이고 외계적인 공통장, 그러니까 물구나무성 공통장, 찢겨진 공통장, 약간 형용모순의 공통장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 공통장이 이제 이후의 권력들에게는 다른 것에 의해서 결코 대신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공통장으로, 정치 공통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각급의 정당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정치 공통장으로서의 국가를 장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정당 정치와 정당에 의한 권력 장악이라고 하는 것은 물구나무선 공통장인 이 국가를 통해서 사유화를 추진하고 사리를 도모하는 그러한 과정 외에 다른 것이 아닌 것으로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항하는 움직임들이 있으면 긴급 조치를 발령한다거나 계엄령을 선포한다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통한, 경찰력으로 부족할 때는 군대를 통한 진압을 해서 사실상 공장 단위에서의 노동자들에 대한 억압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각인의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등을, 아주 기본적인 인권을 탄압해 나가는 그러한 어이없는 공통장으로 국가 공통장이 정립되어 온 게 대한민국 근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이민위원회를 구성했던 농촌의 풀뿌리 공동체는 다 와해되고 이 공동체로 재편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내려보내는 행정 지침을 수행하는 말단 세포기관으로 전환해서 보수화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스스로 아래로부터 하나의 정치 행위를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수동적 공동체로 바뀌어 가지고 정치적인 피로감에 사로잡혀서 아예 뭐 정치 같은 데는 관심을 돌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역시 이 세상의 움직임으로부터 고립되어 가지고 역으로 고립과 보수화를 겪어나가는 현실이 거듭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마을 공동체들이 자존과 작업, 자율의 공통장으로 자기 자신을 재편할 필요성이 있고,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마을 공동체들이 나라의 문제라거나 세상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가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서 아래로부터 상향식으로 공통장 네트워크를 재구축할 필요성이 지금 우리 시대에 주어진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당연히 기존의 하향식 국가 공통장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변혁을 꾀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제 이러한 노력들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우리로서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고, 촛불이라거나 미투 운동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아래로부터 이 정치 공통장을 새롭게 구성하려고 하는 중요한 노력들이고 중요한 실험들로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박정희 정권기의 그 개발 독재를 거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이 하향식 정치 공통장이고, 이 하향식 정치 공통장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 마을에 잠재해 있던 그 자생, 작업, 자존, 자율의 그런 정치력을 말살시키는 새마을 운동을 거쳤고, 또 그 전에 이미 아래로부터의 마을 공동체에 상당히 크게 의지했던 인민위원회 같은 것들을 전쟁을 통해서 박멸하는 그런 과정 끝에 이 하향식 정치 공통장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러한 국가를 통해서 겪는 고통과 이 국가가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그 부패의 그 실상들을 눈여겨보면서 그것들을 혁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 공통장을 상향식으로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풀뿌리 운동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